정부를 세우자고 발언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꼽힌다죠. 통일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수립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이승만보다 김일성 쪽에서 먼저 분단을 획책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런 주장은 과거엔 별로 안 나왔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서서히 고개를 내밀더니만 특히 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활약한 2005년 무렵부터 많이 부각된 게 아닌가 싶다. 박정희 정권 시기까지는 분단 책임 문제가 별로 논의조차 안 됐다.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6월 항쟁 이후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분단과 관련된 주장이 많이 나왔다. 우선 이승만이 분단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봐도 단정운동하면 이승만을 떠올리는 것 아닌가. 그건 뉴라이트도 똑같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까지 억지를 부린다면 할 말이 없다. 분단에 관한 미국의 책임과 별개로 미국과 미군정이 처음부터 한국을 분단하려 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미군정이 처음부터. 하여튼간에 이승만은 미국 국무부가 우려했던 대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반소반공적인과 동시에 친일파와 강하게 유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 지도자로는 너무 빠르게 1946년 1월에 이미 단정 노선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승만은 1946년 1월 21일 자기 정부를 자기가 조직하여 정부를 세우는 북쪽을 소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승만의 단정 노선과 북진 통일 노선이 1946년 초에 이미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다 제1차 미소공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지방 순시 같은 걸 하면서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다가 그 유명한 6.3 정읍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6.3 정읍 단정운동을 하겠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보도한 신문기사. 분단정부 수립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꼽힌다. (1946년 6월 3일) 통일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수립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승만은 분단에 책임이 없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 정읍 발언 후 이승만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 정읍 발언 후 처음엔 강한 반발 때문에 단정운동이 주춤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해 가을에 접어들면서부터 노골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분단 세력이 아주 강하게 단정운동을 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탄력을 어디서 얻었냐 이거지. 주춤하다가 어떻게 이승만은 1946년 12월 도미외교라는 것을 한다. 도미외교. 미국 현지에 달려가 미국의 보수 반공 단체한테 한국의 자유정부 그러니까 도미외교 단독 분단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승만 측은 하지는 공산주의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단정운동을 아주 강하게 펴지 않았나.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의 당시 47년 2차 미소공의 오른쪽부터 여운형, 김규식, 이묘묵 영어통역관, 말리크, 테렌티 스티코프 소련 측 대표, 허헌 그리고 제2차 미소공의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끔 하는 것 아니었나. 통일정부를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마지막으로 소련과 협력해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미소공의가 열린 것 아닌가.
미소공이, 제2차 미소공이. 그런 상태에서 민족적 지도자라면 자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후의 시도일 테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잠시 바라보기라도 하는 자세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승만 측은 아주 심하게 제2차 미소공의에 대한 반대 공작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 또 있다. 무엇인가? 미소공의가 잘 될 때 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 임시정부가 들어서면 김규식이 수반이 될 거다. 김규식이 수반이 될 거에 대한 공포가 있었구나. 이승만이 단종운동으로 가야 자기가 계속 수반을 해먹으니까. 난 권력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이승만이 이런 보도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고 있다. 미군정이 좌우압작을 지원해 김규식을 전면에 내세워 키우려는 것 아니냐. 이승만의 이런 두려움도 작용했기 때문에 단정운동을 강하게 펴는 일이 일어난 걸로 본다. 이승만은 분단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분명 자기를 지지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분단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모든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제1차 미소공의가 파열되자마자 단정운동을 전개하면서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 당시 하진은 이승만이 과대망상으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1946년 6월) 초 하진은 어떤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이승만과 다소 은밀하게 면담을 하도록 일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제2차 미소공의가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가 미국 정부에 보낸 문서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단정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미소공의를 파열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미 세력이 모두 임시정부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정부를 무엇 때문에 하려 하겠는가? 미국이 반탁투쟁에 이어 단정운동의 벽에 부딪힌 데다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분단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분단을 먼저 획책한 건 이승만이 아니라 김일성. 이제 단정운동에 앞장선 이승만 쪽보다 북한에서 먼저 분단을 획책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짚었으면 한다. 북한에서 먼저 분단. 단정운동에 앞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8일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먼저 분단을 획책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근래에 많이 하는 것 같다. 북조선 임시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1946년 2월 8일 했으니까 이게 단정 노선 아니냐 이거지. 근데 1945년 9월 미군이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미군정을 설치하면서 한국은 이미 분단된 것과 다름없었다는 주장도 꽤 있지 않나.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난 얼토당토 않은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이건 소련이건 점령지역에서 일정한 통치행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분단인 거지. 그러면서 미군정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분단 책임을 돌리는데 그에 대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나는 소련이 38선 북쪽에서 간접 통치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간접 통치 방식. 미국 남한에 군정을 설치해 직접 통치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전쟁에 책임이 있는 나라인 패전국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간접 통치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니냐. 한국인들은 억울하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온다. 전범국에 대해서는 간접 통치고 피해국에 대해서는 직접 통치냐.
어쨌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간접 통치 방식의 산물로 이해해야 하는 면이 있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 통치기구와 행정기구의 얼개가 짜이는 과정을 보면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소련 제25군 사령관 이반 치스차코프가 1945년 8월 24일 맨 먼저 평양으로 안 가고 함흥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미군 사령관 하지만 한국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치스차코프도 한국을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함흥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일부 학자가 하고 있다. 어쨌든 여기에서 함흥 방식이라는 게 나왔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군이 점령 초기에 조선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을 유임한 것처럼 치스차코프도 처음엔 함흥에 있던 일본인 도지사에게 치안을 맡겼다. 건준 함남지부 함난 공산주의자 협의회에서 다음 날인 25일 즉각 항의하고 행정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자 치스차코프는 그러면 건준지부와 공산당 측 이 두 군데에서 반반씩 나와 집행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라. 그리고 위원장은 건준 쪽이 맡아라. 이런 유명한 함흥 방식을 채택한다. 치스차코프는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평양에도 두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건준 평남지부 그리고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조직이었다. 치스차코프는 두 단체를 불러서 함흥과 마찬가지로 반반씩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준 쪽에서 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조만식이 위원장을, 현준혁이 건준 지부 쪽, 오윤선이 부위원장을 만든다. 조만식이 위원장.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각도가 따로따로 노는 식이 되어버렸다. 예컨대 평양에서 원산까지 철도로 갈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북조선 5도 행정국이 그의 늦가을 만들어진다. 교통국에서 북쪽 지역 교통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시기였다. 5도라는 건 북한의 5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이전보다는 체계적이었지만 이것도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하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민위원회 체제가 북한에서 짜임새를 상당히 갖춰가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하자 이렇게 합의하게 된 거다. 여기에는 곧 열릴 미소공의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실시한 토지개혁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비롯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토지개혁 역시 분단획책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일부에서 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는 그 당시 미군정 자료에 잘 나옵니다. 미소공의를 앞두고 북한이 우위를 점하려고 한 것이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농민이니 토지개혁을 하면 이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미소공의에 임하는 소련 측의 입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다. 그 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당시 한민당이 토지개혁에 대해 얼마나 비난을 퍼부었나. 토지를 강탈한다는 건 지주를 역적시하는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이건 분단으로 가는 거다. 분단 정부를 세우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급진적인 토지 분배 방식으로 북의 지주와 부르주아를 위협해 다수가 남으로 내려가 반공의 최전선에 서도록 깼고 남의 지주와 부르주아의 반발에서 통일 국가를 세우는데 갈등 요인을 제공했다. 이런 점이 있을 거야. 1947년 말 북한에서 임시헌법 제정위원회를 만든 것도 북측에서 먼저 분단을 촉진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된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나. 한반도 전체에 걸쳐 총선거를 실시한다. 유엔 총회.
그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다. 미국과 소련 양국은 조속히 철퇴할 것을 권고한다는 유명한 세계항을 결의했다. 총선거, 한반도 전체에 걸친 총선거. 유엔에서 그 결의를 하자마자 북한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나온 거다. 그야말로 장군멍군인데 이것을 북한이 먼저 분단 정부를 만들려고 액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관점에 문제가 있다. 1946년 12월에 발족한 남조선 과도입법위에는 이 의원이 1947년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을 때 미군정이 지시했다고나 할까 강력히 요구한 게 있다. 보통선거법을 빨리 만들어 확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걸 두고 많은 사람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통선거법을 왜 그렇게 빨리 만들려고 하느냐. 분단정부 수립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고 당시에 주장하고 그랬다. 근데 미군정이 정말 무엇을 의도하고 그렇게 했는지 확실히 알려주는 자료는 또 없는 것 같다. 어쨌건 북한에서 유엔 총회 결의 직후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가지고 이런 건 단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선거법도 그런 것 아니냐. 그럼 북한의 헌법 제정 움직임 이전에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1947년 9월에 한국 문제가 유엔에 넘어가자 바로 소련과 북한에서는 모스크바 삼성회의 결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반대했고 유엔 총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 1947년 11월 14일 중국과 인도의 의견도 반영돼 남북 총선거를 결의했지만 소련의 반발로 현실성은 없었다. 북측이 임시헌법 제정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러한 반발로 나온 장군멍군이었다. 북한에서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설한 것도 분단을 획책한 움직임으로 꼽힌다. 북한에서 분단정부 수립과 관련해 좀 구체적인 게 있다면 군대 창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에서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명확하게 밝혀질 자료는 지금 나오진 않는다. 다만 군대 창설 직후 1948년 2월 11일부터 임시헌법 초안을 전 인민의 토의에 붙인 것으로 돼 있다. 남쪽의 분단 정부가 들어서면 그 뒤를 이어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 아니었겠나. 남쪽이 그런데 그해 3월에 가면 연석회의를 4월에 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때는 그만큼 헌법 초안 일은 뒤로 미뤄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헌법 초안은 남북 전체에 걸친 헌법의 초안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 분단과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이게 통과되는 건 9월 8일이다.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들어서는데 바로 전날인 8일에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다. 이 시기에 모든 자료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듯이 북한은 소련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시기 1948년 2월에는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누구나 얘기한다. 다만 군대만 창설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인민위원회에 강렬한 통제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니콜라이 레베데프 소장이다. 이 사람의 비망록을 보면 심지어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 점으로 봐도 이 시기에 분단정부가 들어섰다고 얘기할 어떤 근거도 찾아낼 수가 없다. 다만 남쪽에서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가 그보다 먼저 생기긴 했지만 인민군 창설은 국방경비대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은 든다. 남조선 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에 탄생했다. 난 여기서 분단 문제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인가? 분단 논리로 귀결되는 민주기지론. 북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나는 민주기지론이다. 민주기지론이다. 북한에서 민주기지론이 언제 나타났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설이 구구하지만 명백하게 민주기지라는 단어를 쓰는 건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의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부터다. 그때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비난하면서 민주기지를 북한에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민주 3법이라고 말하는 산업국유화법, 남녀평등법, 노동관계법을 만든다. 민주기지론과 같은 사고방식 전략이 분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기지론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1946년부터 강렬하게 전개된 단정운동과는 정반대처럼 보인다. 민주기지론은 북쪽을 먼저 민주기지로 만들고 나서 남쪽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즉 제2단계 통일론이다. 통일을 위한 방법으로 민주기지론을 제시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민주기지론에 따라 남쪽이 사회주의한다? 그건 기대할 수 없었던 건데 북한에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본다. 그 논리대로라면 전쟁을 빼놓고는 사회주의를 남쪽으로 전파한다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했다. 46년, 48년 정치 과정을 봐라. 남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나? 눈꼽만큼도 그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니 결국 전쟁에 호소하는 방식밖에 없었던 건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기지론은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의 주관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단으로 가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제1차 미소공의 실패 직후 민주기지론을 주장했던 북한은 미국이 다시 미소공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또 우리도 미소공의를 여는데 찬동한다며 그리로 기울어지긴 했다. 우리는 분단 세력 아니다. 분단 세력의 억지 논리.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왜 분단 세력은 이승만의 단정운동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도 분단에 대해선 이승만 잘못이 아니고 다른 쪽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느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우린 처음부터 분단만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왜 떳떳이 주장하지 못하는 건지 이것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승만 추종자들의 상당수는 민족한테 세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직후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규모 주민 집단 학살을 별개로 하면 하나는 친일이다. 이승만 추종. 특히 일제 말의 황국 식민화운동, 곧 민족의식 말살운동과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적극 편승하고 가담한 것이다. 그 다음은 너무나 일찍부터 분단 정부를 세우기 위해 아주 강한 페이스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독재에 적극 협력한 것이다. 김구 장례식, 그때 김구를 주도하는 인파는 미국 대사관 자료에 의하면 50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 인파는 우리 역사상 전무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후무한 인파였다. 전무하고 오랫동안 후무한, 역사상 전무. 일부 뉴라이트가 집요하게 이승만을 띄우는 작업을 한다든가 수고 언론에서 그렇게 이승만을 살리려는 활동을 벌이는 것과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을 미화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승만 추종자들의 상당수가 친일, 분단, 독재 협력과 관련해 자신을 세탁한다고 할까?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이승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 직후부터 이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여운형과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단정운동 세력을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이 당시에 나타났다. 어떤 것인가? 남북협상은 엄청난 성원을 받았다. 김과 김규식이 안 가려야 안 갈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에 반해 단정운동 세력은 1946년 정읍 발언이 나올 때부터 굉장히 강한 비판을 받았다. 초기에 협력했던 김구와 이승만은 나중에 심한 라이벌이 되어버렸는데 남북협상에 관한 이런 분위기는 이승만 추종자들에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김구는 결국 그쪽 세력에게 암살당하지 않나. 그때 김구를 추도하는 인파가 얼마나 많았나. 미국 대사관 자료에 딱 50만 명이라고 나오지 않나. 우리 역사상 전무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후무한 기록이다. 1971년 대선까지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었다.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차리고 다 같이 애도했다. 이렇게 국민적인 성원을 받으니 단정 세력이 얼마나 화가 났겠나. 또 1948년 4.3 사건, 여순 사건 대 극단적 반공주의를 펴면서 1949년에는 국가보안법 피의자라든가 사상범으로 감옥소에 가득 채웠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공으로 몰고 갔는데 50년 5.30 선거는 어땠나?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참패하고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약진하지 않았나? 애국자, 통일을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극한 심정이 5.30 선거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분단 세력은 또 얼마나 쓰라렸겠나. 이런 것 때문에도 더더욱 우리는 분단 세력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억지 논리를 펴는 것 아니겠는가. 제주 사람들이 폭도 극우의 터무니없는 얘기. 일각에선 대구 폭동이라고 부르는 10월 항쟁, 그리고 1948년에 일어난 4.3 사건과 여순 사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10월 항쟁, 4.3 사건, 여순 사건. 예컨대 대구 폭동과 여순 사건은 소련의 지령과 자금 지원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시기 자료를 관심 있게 살펴봤지만 그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연구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몇 년 후 구소련의 비밀 해제 자료에 의하면 대구 폭동은 소련의 지령과 자금 지원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기사가 어느 일간지에 크게 난 적이 있다. 구소련이 비밀 문서를 마구 팔아먹던 때였다. 그 신문을 보는 소위 근거로 제시된 소련 쪽 자료를 쭉 읽어봤지만 그런 주장을 입증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 전화까지 했다.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했다. 머뭇거리면서 말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경강부회에서 낼 수가 있느냐. 현대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알아야 할 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항의한 게 생각난다. 10월 항쟁 이 부분은 브루스 커밍스도 연구를 통해 잘 밝혀놓았고 정혜구 교수라든가 여러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연구를 해놨다. 그런 것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건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다. 10월 항쟁, 대구 10월 항쟁, 자연 발생적이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주를 받은 것이라면 한날 한시에 봉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경북에서 먼저 일어났다가 조금 있다가 경남에서 일어나고 한참 있다가 충남 일부, 충북 일부, 강원 일부에서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서울 부근, 개성 부근에서도 일어났다. 또 나중에 가서 전라도에서 일어나는데 전라도에서도 처음에 일어나는 지역과 나중에 일어나는 지역이 또 다르다. 지령에 따른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나. 그래서 커밍스는 봉기가 당구에서 하나의 볼이 다른 볼을 치면 연쇄적으로 이어지듯이 개별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았다. 봄날 들불이 번지듯 퍼져갔던 것이다. 봉기 군중의 구호나 요구 조건도 다르다. 북한과 같은 민주적 개혁을 실시하라든가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같은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나도 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개성지구까지 포함해 서울 주변에서 일어난 것은 공산당 측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각 지역에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건 전 친일 경찰에 대한 징후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경북의 경우 봉기 군중이 경찰서를 접수한 지역만도 8개군이었고 청송, 영양, 안동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격렬히 일어났는데 특히 경찰이 표적이었다. 경북에서 40여 명의 경관이 살해됐는데 잔인하게 난도질당하고 산채로 묵혀 죽기도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경관에 대한 민중의 증오심은 컸다. 친일 경찰이 많았던 경찰에 반발한 사례는 10월 항쟁이 아니더라도 아주 많았다.
이예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45년 8월에서 48년 말까지 602건의 서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경찰서 습격이 256건이나 된다고 한다. 무리한 곡물 수집도 원성의 표적이었고 군정 관리들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지역의 봉기의 원인으로는 미군정과 친일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빈도수가 높다. 북한이나 소련의 지시, 4.3에 대한 오랜 왜곡, 4.3 사건과 여순 사건은 어떠한가? 4.3 사건,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뤄졌나. 이 두 사건은 연구가 많이 이뤄졌고 특히 4.3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같은 중앙, 지방정부 기구에 의해 또 4.3 연구소 같은 시민단체나 재민일보 같은 언론에 의해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라고 할 만한 자료는 어디서도 어떤 귀신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물론 북한이나 소련의 지시도 없었다. 그런데 그전 역사 교과서에 그런 지시를 받은 것처럼 기술돼 있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주 4.3에 대해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을 밝히는데 굉장히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가 관심을 모았다. 그러면서 박갑동 쪽으로 넘어간 거야. 해방 공간에서 남로당 지하 총책을 지냈다고 하는 박갑동은 1973년 중앙일보 연재를 통해 4.3 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지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박갑동 자식은 남로당 중앙간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급 간부다. 남로당의 어떤 간부 명단을 봐도 안 나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중앙정보부에 포섭돼 있었다. 그러면서 해방 초기 조선공산당과 남로당에 대해서 많은 글을 신문에 쓰고 책도 내고 그랬다. 그래서 6월 항쟁 이후 4.3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던 이들이 도쿄에 있던 박갑동한테 중앙당 지령설에 대해 알아봤다. 그런데 박갑동이 나도 근거 모른다는 식으로 나왔다. 모초에서 나온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주장이 되고 말았다. 박갑동의 주장은 4.3 사건을 북의 지령으로 일으킨 무장폭동 내지 반란으로 규정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을 떠오르게 만든다. 지령을 내렸다는 주체를 남당 중앙당이 아니라 북한으로 규정한 점을 제외하면 박갑동의 주장과 닮은 꼴이다. 다른 것을 하나 짚었으면 한다. 당시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 미국 국무부 관리를 오랫동안 지낸 존 메릴의 많은 자료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밝혔고 제주도 현지에서도 많은 증언을 토대로 밝힌 것처럼 당시 무장부대라는 건 기껏해야 500명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되게 죽창으로 무장했다. 제일적인 무기라는 게 낡은 일본 99식, 99식 총이라는 건데 그걸 가진 사람이 몇 명 안 됐던 것으로 자료에 나온다. 이런 걸 가지고 무장폭탄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크게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 4.3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걸 물어봐야 한다. 학살이 무서워 도피한 사람들, 극우 세력, 이들을 무엇으로 몰아대는 건가? 어떤 것인가? 엄청난 희생이다. 정부기구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3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당시 위원장은 고건 국미총리.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대부분이 군경에 의한 학살이었다. 제주도민 10명 중 1명꼴로 학살된 것으로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 한 지역에서 학살된 인원으로는 가장 많을 것이다. 북총리 같은 경우는 400명 이상이 학살됐고 50명 이상이 학살된 마을이 수십 군데에 이른다. 마을 사람들을 끌고 가 재판은커녕 신문도 없이 한꺼번에 학살한 것이다. 또 왜 4.3이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는가 하는 거다. 몰지각한 일부 청년들이 남로당의 지시를 받고 무장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건 불과 며칠 또는 한 달 안에 다 진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심지어 여순 사건은 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는데도 바로 진압됐다. 14년대 병력이 여수와 순천에서 패태 지리산으로 들어갈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지 않았냐. 제주도도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항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학살이 그렇게 큰 규모로 오랫동안 존속한 것은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나. 육지에선 경찰이나 서청, 서북청년의 횡포가 컸고 그래서 육지 사람들에 대한 섬사람의 두려움이나 적대감이라는 게 측면도 있었다. 군인들이 선물을 하지 않고 가혹하게 작전을 펴 주민들이 공포 속에 살지 않았나. 사회주의 사상의 사자도 몰랐던 주민들이 왜 동네 청년들을 따랐던가 하는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섬을 완전히 봉쇄해놓고 작전이란 명목 아래 주민 집단 희생이 일어난 것도 크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 168조 168